신라는 아득한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간략히 편집했습니다. 뇌물마립간의 사촌이자 사위로 오촌 당숙과 결혼을 한 겁니다.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조카랑 결혼을 한 겁니다. 즉 누나가 장모가 되는 거죠. 신라의 고난은 계속됩니다. 먼저 420년에 심한 가뭄 또 서리가 이렇게 내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무려 3년 동안이나 지속이 됐다고 해요. 아무튼 고구려를 지금 상국으로 섬기는 입장에서 좀 더 잘 했어야 되는데 이미 복호가 돌아오고 나서는 이게 화장실 갔다 온 뒤에 마음이 변했는지 고구려에 잘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 점점 관계가 소원해졌는데 이 가운데 사신을 한번 파견을 해서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 예,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이 당시 고구려 장수가 이쪽에 왔다가 사냥을 하고 그랬었는데 국경을 넘은 고구려 장수를 국경지대에 있었던 태수가 이 고구려 장수를 잡아서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눌지왕이 막 싹싹 빌면서 제발 좀 봐주세요. 막 제가 주제 넘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잠깐 한번. 이 관계는 조금씩 꼬여가고 있었습니다. 네, 계속 불안한 관계가 지속되다가 454년 고구려는 드디어 신라를 침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내려와서 이게 국경선을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국경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신라는 완전히 땅을 뺏기고 정말 뭐 가야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네요. 이런 가운데 또 백제랑 다시 또 이렇게 친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귀왕이 뭐 대내외적으로 많이 고립이 돼 있었거든요. 신라에다가 우리라도 좀 손을 잡자 하고 요청을 한 겁니다.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동지가 된 그런 상황이었죠. 백제와 신라가 동맹을 맺으면 단순히 동맹을 맺은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고구려는 이 당시에 장수왕이 계속해서 남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남진 정책이 크게 막히게 됩니다. 왜냐면은 고구려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두 나라를 한꺼번에 이렇게 치면서 내려오기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백제와 신라가 손을 잡고 있으면은 고구려가 여기 백제 쪽을 칠 때 신라가 반격할 것이고 반대로 신라 쪽을 치면 또 백제가 반격을 하겠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백제와 신라가 손을 잡는다. 고구려의 남한 정책에는 분명히 태클이 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백제와 신라가 손을 잡으면은 외도 상당히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왜냐면 외는 얘네들 농사를 지을 줄 몰라요. 이 당시에 무식한 애들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지고 맨날 그래서 이제 신라에 와서 맨날 뺏어먹고 그 짓거리를 했던 건데 근데 백제와 신라가 손을 잡는다. 그러면은 외랑도 관계가 소원해지고 얘네들은 식량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좀 눈치가 있으면은 이런 때 좀 노략질 좀 주의하고 백제에 가서 좀 굽히면서 식량을 꾸든지 해야 되는데 이 눈치 없는 분들은 이 가운데도 계속 신라를 침입합니다. 이어서 눌지마립간의 아들 20대 자비마립간이 등극합니다. 왜? 한동안 조용했으니까 또 쳐들어와야겠죠. 이 당시에 또 수성전을 잘 해가지고 왜군을 수장시키는데 성공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맞고 하다 보니까 기술이 생긴 겁니다. 이게 계속 우리가 싸울 수는 없다. 좀 왜랑 화친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자 했는데 자비마립간은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안 돼! 가운데서도 전함을 수리하면서 전쟁에 대비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힘을 바탕으로 해서 475년에는 백제 계로왕이 원병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외는 477년과 478년에 또 두 차례 걸쳐서 또 침입을 합니다. 하지만 수없이 오랜 침략에 신라의 국방력과 전력은 더욱더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왜군을 멋지게 물리치고 이듬해였던 479년 자비마립간은 세상을 떠납니다. 이번엔 신라 족보를 통해 뇌물마립간부터 자비마립간 때까지의 역사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고구려 백제와 달리 신라, 특히 김씨왕조가 전개된 이후로는 족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비는 물론이고 왕자, 공주에 대한 이야기도 남아있으며 삼국사기, 삼국유사와는 별도로 화랑세기가 있어 없는 기록을 보충해주고 있죠. 보시면 알겠지만 신라 족보는 굉장히 복잡하고 오늘날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방금 본 게 이게 맞는 내용인가? 얘는 도대체 왜 이럴까? 여기서 뭐해? 이런 말들이 충분히 쏟아져 나오리라 생각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17대 뇌물마립간입니다.
13대 미추이사금의 아버지 구도갈문왕의 손자가 되겠고요. 왕후가 보반부인 김씨인데 삼국사기엔 미추이사금의 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시간 계산을 해볼 때 분명한 혈통 조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 잠깐 보고 올게요. 삼국사기엔 이 보반부인 김씨가 앞서서 봤었던 미추왕의 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앞뒤 기록들을 비교해 볼 때 이것은 분명한 혈통 조작입니다. 미추이사금이 세상을 떠난 게 28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뇌물마립간이 등극한 거는 356년, 무려 70여 년의 세월이 차이가 납니다. 자, 만약에 미추이사금이 죽었던 그 해에 딸인 이 보반부인이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왕위에 등극했을 때는 최소 72살에 왕비가 됐다는 그런 말이 되는데요. 뇌물마립간이 무려 46년을 재위합니다. 46년을 재위하는데 뇌물마립간이 죽었을 때 지금 여기 보면 자식들이 있지만 보면은 17대고 이 아들이 19대죠. 곧바로 이어서 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18대는 실성마립간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뇌물마립간이 죽었을 때 이 자식들이 다 어렸다고 합니다. 어려서 왕위에 오르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자식들이 어렸던 얘기는 이 시기에 이 엄마가 임신이 가능한 나이였다는 이야기인데, 72살에 등극했을 때고요. 여기다가 남편이 죽었을 때를 플러스하면은 무려 118세가 됩니다. 118세에 임신이 가능해서 어린아이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계산이 나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후에 18대 실성마립간이 왕위에 오릅니다. 뇌물마립간이 죽을 당시 왕자들이 너무 어려 지금 뇌물마립간과 사촌지간이었던 이 사람이 왕위에 오른 건데요. 단지 왕자들이 어리단 이유만으로 사촌인 그가 왕위에 오르긴 좀 약합니다. 무언가 더 단단한 고리가 있어야 하는데요. 바로 당시 신라 왕실 분위기로 봤을 때 이전 왕의 사위, 신라 왕실에선 사위가 아들과 비슷한 왕위 계승 자격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성씨가 다른 박씨와 석씨, 또 석씨와 김씨가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었죠. 비록 실성마립간이 뇌물마립간 당시 고구려의 인질로 다녀왔다는 공로도 있지만 그보다도 사위란 자격으로 왕위에 올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학자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실성마립간은 뇌물마립간의 사촌이자 사위로,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 자, 보시면 지금 이 표로 봤을 때는 아버지끼리 형제니까 지금 이렇게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런데 실성마립간이 결혼한 사람이 여기 이렇게 사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바로 뇌물마립간의 딸이었던 아류 부인이었습니다. 이 아류 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버지의 사촌, 즉 아류 부인은 자기 오촌 당숙과 결혼을 한 겁니다. 어떡해. 자, 여기서부터 슬슬 거부감이 생기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신라 왕실 앞으로 이보다 더한 게 훨씬 많이 나옵니다. 네, 지금 여기서 다시 실성마립간의 가계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앞선 뇌물마립간, 자기 사촌형의 딸이었던 아류 부인 김씨와 결혼을 했고 이 사이에서 아로 부인 김씨를 낳게 됩니다. 엄마와 딸이 이름이 비슷하죠. 훗날 눌지마립간의 비가 됩니다. 이 역시 이 다음 왕인 눌지마립간이 실성마립간에게는 사위가 되죠. 아무튼 이렇게 왕위에 오른 실성마립간이 자기 조카들을 슬슬 제거합니다. 여기는 외, 그리고 얘는 고구려로 보내죠. 이렇게 외와 고구려에 인질로 보내면서 말이죠. 나중에는 이 눌지까지 고구려로 보내서 제거하려고 하다가 제괴에 제가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장조카이자 처남인 이 눌지에게 살을 대고 말죠. 자, 방금 말씀드렸지만 실성마립간은 뇌물마립간의 사촌동생이자 이 딸과 결혼한 사위, 그리고 이 다음 왕인 눌지마립간 역시 실성마립간에게는 조카가 되죠. 일단 1차적으로 조카가 됩니다만은 또 실성마립간과 아류부인 사이에 딸 아로부인이 있었는데 이 아로부인과 결혼을 했죠. 조카이자 또 사위가 되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사위 이게 연결고리가 이어지죠. 물론 눌지마립간의 경우에는 실성마립간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왕위를 이어받은 게 아니라 이 왕을 시해했기 때문에 물려받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장인과 사위의 관계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참 족보가, 자, 정리하면 눌지는 육촌 동생, 자, 아버지 사촌, 그러니까 오촌 당숙의 딸이니까 육촌 동생이 되죠. 그런데 자기 누나가 아류 부인입니다. 자기 누나 쪽으로 보면은 누나의 딸과 결혼을 했으니까 조카랑 결혼을 한 겁니다. 즉 누나가 장모가 되는 거죠.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 육촌 동생이면서 조카인 것도 그런데 또 이 사람과 결혼까지 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아로부인 써 있는데요. 이 눌지마립관은 등극하면서 실성마립관은 물론 왕비인 아류부인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모두 죽였습니다. 권력 앞에선 누나도 조카도 없습니다. 아주 살벌하죠. 눌지마립관은 아로부인 사이에서 일남 일녀를 둡니다. 다음 왕인 자비마립관과 훗날 지증왕의 어머니가 되는 조생부인이죠. 여기는 족보가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로부인 참 불쌍합니다. 남편 손에 자기 부모와 조카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도 평생 같이 산 것 보면 참 대단하죠. 자, 다음 왕인 자비마립관입니다. 자비마립관에겐 이미 2명의 왕후가 있었습니다. 파호 갈문왕이라고 귀족의 딸이 있었고 또 각간벼슬을 갖고 있던 미즈리의 딸이 있었습니다. 이 왕후들의 공식적인 이름은 전하지 않고 누구의 딸이라는 사실만 전하고 있는데요. 자비마립관은 이후에 자신의 정치적인 의지를 내세워서 한 명의 왕후를 더 맞아들이게 됩니다. 이전에 아버지 눌지마립관이 왕위에 등극한 뒤에 당시 고구려와 외에 볼모로가 있었던 자기 동생들 이 복호와 미사은을 탈출시키는데요. 여기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충절의 대명사 박재상이었습니다. 일단 그 이야기 잠깐 보고 올게요. 자기 삼촌에 의해서 볼모로 갔던 동생들을 다 불러들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동생들을 귀환할 그런 계획부터 세우게 되는데요. 이때 동생들의 귀환을 위해서 파견됐던 사람이 바로 삼량주를 다스리고 있던 재상이었습니다. 아마 박재상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신라의 그 충절의 대명사였죠. 먼저 이 박재상을 고구려로 보냅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당시 임금이 장수왕이었는데 고구려 장수왕에게 가서 그래도 정말 이런 문명 국가들끼리 고구려 같은 나라가 이렇게 인질로 사람을 잡아둬서야 되겠느냐, 우리 신사적으로 서로 신의에 맞게 하자 하니까 장수왕 굉장히 통이 컸습니다. 그래 좋아, 쿨하게 복호를 보내줍니다. 데려가라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려왔죠. 물론 이 과정이 지금 말로는 하니까 쉬웠지만 이게 쉬운 과정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충분히 그 목숨을 잃을 그 각오도 하고 갔어야 했는데 그래도 고구려와는 좀 그래 동맹관계에 있었다 보니까 이 과정이 생각보다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고구려에서 복호를 데려왔습니다. 굉장히 기쁘고 또 큰 잔치도 벌이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놈의 눌지마립관 염치 없이 또다시 부탁을 합니다. 동생이 와서 좋긴 좋은데 내 2팔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한 팔만 돌아왔구나. 나머지 한 팔도 돌아와야 할 텐데 하면서 박재상에게 이번에 또 미사은도 데려다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양심도 없는 놈아! 물론 동생을 좀 데려오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근데 고구려는 이 당시에 동맹관계에 있기도 했고 또 장수왕이 통이 크기도 해서 또 말이 잘 통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는 그렇지가 않죠. 이미 앙숙 같은 그런 외인데 여기에는 뭐 사지로 가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여기에 가서 미사은을 빼온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 충절의 대명사 박재상은 또 왕이 시키니까 군말 없이 또 가게 됩니다. 이때 자기의 마음이 약해질까봐 가족도 만나지 않고 곧바로 외로 떠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멀리 배를 타고 가는 남편을 보면서 울부짖다가 그만 망부석이 되어버렸다는 뭐 그런 슬픈 전설도 있습니다만은 이때 박재상은 계략을 써서 외로 잠입을 한 다음에 미사은을 빼내오게 됩니다. 고구려 때와는 다르게 계략을 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몰래 빼내고 이때 빼내서 같이 오면은 되는데 같이 왔다가는 없어진 걸 알고 외가 우리를 둘 다 쫓아와서 우리 둘 다 잡힐 테니까 왕자님 먼저 가십시오 보냈다고 합니다. 미사은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울면서 먼저 신라로 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박재상은 그곳에 남아있다가 결국 왕자를 빼돌린 걸 알고 외가 이제 추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너 차라리 여기서 그냥 벼슬 해라. 그랬는데 나는 신라의 신하지 외놈의 신하가 아니다 하면서 끝까지 충절을 지키다가 외놈들한테 온갖 고문을 당하고 결국은 화형으로 불태워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